트럼프는 사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다른 나라 경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아주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달에는 한 거대 투자회사에서 전략 전문가로 일했던 스티븐 미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 사용 설명서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당시에는 이런저런 경로로 많이 읽혔는데 트럼프가 12월 달에 이 사람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림이 얼마나 큰데요? 일단 보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지 그 관세를 올리겠다.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수출이 많아지지 않을까. 미국 수출을 많이 늘리겠다. 네.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은 대충 이제 큰 그림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요. 자, 이제는 그 트럼프노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지난달 최고점 비할 때 한 4조 달러가 날아갔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관세 인상, 뭐 감세 이런 것들이 뭐 경기 침체나 인플레 가져와가지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새 경제를 망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이걸 그렇게 고집하는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 예, 제가 보기에 지금 트럼프는 사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다른 나라 경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경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 아주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이요? 큰 그림이 있다. 예, 아주 큰 그림이 있고 그 큰 그림을 수행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나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는 한 거대 투자회사에서 전략 전문가로 일했던 스티븐 미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당시에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죠. 당시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 사용 설명서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당시에는 이런저런 경로로 많이 읽혔는데 트럼프가 12월 달에 이 사람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림이 얼마나 큰데요? 일단 보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지 그 관세를 올리겠다.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수출이 많아지지 않을까. 미국 수출을 많이 늘리겠다. 네.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은 대충 이제 큰 그림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관세 인상으로 다른 나라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주눅들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관세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단계는 이렇게 나라들이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 본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른바 그 국제통화체제를 뒤집어서 이게 그 기축통화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기축통화체제이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전 세계 국가들이 이 상호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통화 가치를 결정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전 세계의 뭐랄까 무역 질서라든가 혹은 외환시장 질서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제가 볼 때는 1단계 관세 인상보다 2단계 국제통화체제 개혁의 부분이 훨씬 몸피가 큽니다. 지금은 일종의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밍업이요? 네, 지금이 일종 워밍업입니다. 근데 일단 이런 어떤 구성의 근저에는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로부터 피해를 봐왔다. 말하자면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강력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에서 강 따르면 미국이 네.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은 비싸니까 비싸게 나오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하면은 가격이 싸게 책정이 됩니다. 시장 그렇죠. 가격이.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이 쇠퇴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 사실 이 약한 기축통화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뜨거운 얼음 같은 형용 모순적인 논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니들도 비용 분담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1단계가 관세 인상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 관세 인상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스티브 미런의 논문에 따르면 일단 저 관세율을 20%에서 50% 정도까지 올려도 괜찮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다들 주권 국가인데 같이,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복 관세라는 건 100% 같이 하는 거예요. 유럽이 이미 보복 관세 하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미시간 그 차 공장에 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전기에다가 20 아니 끊는 게 아니라 25% 관세를 때렸어. 그렇게 되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25% 관세를 감안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뭐 철강 뭐 25% 관세 때리면 아무튼 자체적으로 철강을 못 만들면 수입해 와야 될 텐데 그렇죠. 차 강판에 관세가 25% 더 붙으니까 상품 가격이 또 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뭐 일어나는 게 너무 자명한 이치인데 그리고 지금 WTO 체제가 굉장히 확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절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러면 세계 공급망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서로 엮여져 있는 건데 이거를 다 해체해서 과연 갈 수 있는 건지 관세를 다 부과하면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네, 지금 하신 문소영 기자님 말씀이 이른바 상식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 미런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제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워킹하는 건 좀 다른 거지 않아요? 아, 예. 다른 건데. 그러니까 시오리가 예. 그렇게 운영이 될 거냐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아, 예. 아주 다른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 얻어 터지기 전에는 누구나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제 이야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네. 그게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와 상관이 없이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수입 관세 올리면은 바로 그게 미국 상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저도 읽으면서 놀랐는데 미러는 승인하지 않더라고요. 그 논리가 뭔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 제품을 미국이 수입을 하는데 관세를 먹인다고 쳐요. 관세를 먹이면 그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안화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안화 수요가 줄어들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웃기는 논리인데 상대적으로 달러 자체는 그러면 더 예. 위안화 수요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미국 시장으로 들어온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다시 내리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그리고 우리 트럼프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해서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면 돼. 그 또 한 가지. 에너지가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 규제 막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유세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게 팔아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확 떨어뜨리면 역시 인플레이션이 안 난다. 아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안심하고 관세 올리자. 관세 인상을 즐기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예, 제가 봐도 별로 되기 쉽지 않은데 일단 그 논리를 주장하라고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데요. 미국 제조업 육성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관세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내부에서는 그게 발달할 테니까. 네, 첫째 수입산 가격이 오르면 네. 미국 사람들이 수입산 안 사고 국내산을 쓴다. 사겠죠. 네. 그러면은 생각하겠죠. 미국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네. 이게 하나가 있고, 네. 근데 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좀 무서운 게 저는 이게 무서운데 반도체 문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에 TSMC 있지 않습니까? 네. TSMC한테 관세 100% 매긴다 그랬습니다. 뭐 25% 그러다 100% 그랬는데 이 양반은 원래 옛날부터 나온 대로 말하기 때문에 100%를 매긴다 일단 그랬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타이완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은 관세 100%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미국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은 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미국 내 상품으로서의 대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제가 없는데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고요. 미국은 제가 알기에는 7대 3이에요. 제조 3이고 7이 서비스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금융하고 뭐 교육 이쪽이 강한 건데 지금 제조 3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거를 끌어올려서 중국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사실 1,000억 달러를 TSMC가 투자를 한다. 근데 그거 짧은 세월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입니다. 네. 4년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영구 집권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을 지금 이런 논리에 따라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뭐 1,000억 달러를 이제 TSMC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몇 년에 걸쳐서일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440조 원 투자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사인한 날 단박에 440조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440조를 투자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얼마 투자하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수년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본인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TSMC 입장에서도 이제 타이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ASMC가 되는 거냐, 아메리카.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뭐 TSMC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가장 최첨단은 뭐 그쪽에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거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하게 가서 다 모여서 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되는 거는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제조업 육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에 그 논리가 달러가 강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강달러로 간다. 그렇죠. 근데 이건 모순이죠. 예. 양달러로 가겠다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일단 관세 인상 1단계다. 그리고 짧은 어떤 강달러 시기를 거치고 나서 네. 어떤 그 새로운 협정을 맺어서 나가자. 새로운 협정? 국제 통화 협정. 새로운. 말하자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당시에 당시도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되게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때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대표들이 이제 모입니다. 모여서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서 당시에는 이제 일본하고 독일이 워낙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엔하고 마르크의 가치를 좀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만에 엔 가치가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N 고 시대였다는 거죠. 예, 일본이 흥청거렸는데 네. 거품이 꺼지면서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헤이세이 대불황이라 30년 동안 이제 침체를 겪었던 거죠. 잃어버린 30년. 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아베노믹스가 지금 워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 가능하겠는데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럼 그거 같은 플라자 합의 같은 예. 새로운 다자간 통화 협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고 좀 항구적인 통화협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를 이제 일단 이 주장자들은 그 마르라고 협정, 예, 트럼프 별장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협정을 맺는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조금 제가 볼 때 무시무시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말하자면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 보유고에. 예. 근데 거기다 달러 국채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달러 국채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가진 나라의 정부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채니까. 예,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자를 미국 정부가 주는 그 이자를 원천 징수하겠다는 거고요. 원천 징수요? 네. 이자를 안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라면은 그 중에 다시 한 50만 원 정도는 미리 다시 원천 징수하고 50만 원 주겠다. 이자를. 제국이네요. 세금 내는. 저는 이거 좀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를 꺾기야 꺾기? 예. 아니죠, 그 아니죠. 은행이 하는 거니까. 은행이 하는 우리가 거고. 내가 빌린 사람이 1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은행한테 가서 50만 원 가져가. 뭐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50만 원만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당장 잘라버리죠. 근데 미국은 잘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뭐 우리가 한 이야기를 근거로 비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1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은행 가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 만기 100년으로 하자. 에? 만기를 100년으로 늘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민원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거는 아마 지금 미국의 그 베세트 재무장관인가 국무장관인가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도 동의하는 방안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그 달러화 자산이 한 70%쯤 됩니다. 그리고 이 달러화 자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미국 국채예요. 여기는 뭐 1년에서 10년 사이 만기도 있고 10년에서 30년 사이 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채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은행에 계속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채들을 100년 만기로 기한을 확 늘려버리면 100년 만기로 전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사실은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확 줄어드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면은 달러가 약세로도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양반들이 그 어떤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그게 작동이 돼서 약달러가 되는지 그것도 지속적인. 정말 좀 약간 무서운데요. 이게 이대로 간다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네. 재무 상태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딴 나라들이 잘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관세 인상도 그렇고 네. 지금 말씀드린 국제통화 체제 개혁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좀 드러나고 있죠. 첫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일단 관세를 인상시켜 버린다. 만약에 좀 전에 우려하셨지만 보복 관세를 부여한다. 미국은 또 상응해서 같은 관세를 또 부여한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그 닭싸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미국의 경제 규모와 광범위한 금융시장을 보라. 우리한테 이긴다. 승산이 있다. 우리가 이긴다. 이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엮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이 관세 인상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대해서는 이들 위안화 올려라. 또 아직 중국 시장 개방 안 하고 있는데 꽤 있습니다. 시장 개방해라. 또 미국 농산물만 수입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이 요구를 받을 때까지 매월 2%포인트씩 올리는 겁니다. 관세율을. 또 아니면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관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관세 많이 내는 그룹, 관세 적게 내는 그룹. 그래서 많이 내는 그룹에서 적게 내는 그룹으로 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 분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세를 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요구를 듣지 않거나 말하자면 미국과 좋은 말로 비용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만약에 당신 나라가 안보 우산을 쓰고 싶다면 공정무역도 해야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군사적 보호를 철회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타이완 TSMC가 왜 그렇게 기겠습니까? 그리고 한국도 정말 주한미군이 중요하죠. 게다가 트럼프는 북한과 트고 싶어 하고 또 이야기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한국에도 강력한 미국의 레버리지가 작용이 되겠네요. 미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소비 시장에 대한 접근권, 말하자면 미국 시장 수출하는 거,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니들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이 치르고 있는 비용을 분담을 해서 얻는 특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니들이 우리 미국이 호의를 계속 베푸니까 그것을 권리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TSMC의 경우에서 봤듯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어떤 것을 요구할까라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제발 좀 빨리 끝나고 협상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뭐 100년짜리 미국 국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08년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유럽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단 중국, 일본, 네. 한국이 6번째인가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뭐 러시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럽은 많이 없어요. 그 미국 국채를.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야 그 니네 뭐 10년물을 100년으로 바꿔 이렇게 했을 때 영향을 받는 나라는 지금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뭐 중국, 일본, 한국, 뭐 러시아인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브라질인가 이런 나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영향을 미는 거지. 유럽 국가들은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타격이 뭐 유럽으로는 그게 크게 갈 것 같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다음에 지금 안보 우산을 치운다고 그랬는데 한국의 방산주들이 열심히 그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유럽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위하겠다고 자강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무기도 이제 좀 사볼까 이렇게 돼서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독일도 국방비를 2% 이상 이미 높이려고 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미 뭐 한 2%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서유럽과 동유럽 모두 다 한 2% 정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한국이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에는. 그러면 그 6%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미국이 동맹을 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유럽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국방비를 GDP 대비 2% 이상 늘리려고 하고 우리는 2.8% 하고 있어요. 이미 2.8에서 2.9%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외교부 1차관 했던 최종건 교수 연세대 교수 정외과 교수에 따르면
이게 국방하고 상무하고를 뒤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주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뭐 국방에서 뭐 얼마 해줄게 그 상무를 퉁쳐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디파트먼트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뒤섞일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방위비 분담금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더 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뭐 엄청 많이 올려준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미군이 우리 동맹 우방을 함께 수호하는 게 아니라 용병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로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친구, 뭐 동맹, go together. 예. 이런 형식으로 서로가 존재하고 싶어하는 거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준다는 게 이 뭐 미국 입장에서 더 메리트가 있거나 이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상식인데 트럼프 행정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와 편먹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과 편먹고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사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 그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말씀하셔야 네. 진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무섭네. 진짜. 아무튼 정말 겁나는 시기에 제발 탄핵이 빨리 끝나서 이 정국이 빨리 끝나서 좀 책임 있는 그 당국자들이 정부가 나와야죠. 나와서 미국과도 협상을 하고 얘기를 듣고 좀 그런 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